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한 이제 40억 정도면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GDP가 지금 8만 달러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은 뭐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순간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습관을 분명히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이유를 스스로에서 찾아야 된다. 일단 이제 자기네 나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속성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2009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의 국뽕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좋은 나라다, 잘났다, 막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이고 싶다, 좋은 나라여야 한다, 이걸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좀 갔어요. 여러 그 선진국에 살아본 사람들도 일본은 너무 좋다고 그런다, 이런 게 책도 나오고, 뭐 일본에 뭐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이 나오고 택시가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뭐 세계적으로 한국인 심리가 좀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이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중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많이 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없었던 건가, 아니면 그때 그 차이를 몰랐던 건가요? 그때는 차이를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봐야 될지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연구자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면서 일본하고 비교는 좀 나오고 있죠. 그 한국인들은 자기상이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프로세스가 연결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조금 실제보다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보다 좀 이렇게 과장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걸 뭐 좋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뭐 더 진취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면 뭔가 허세와 어떻게 보면 겸손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납니다. 이따가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또 교수님께서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신간 출간하셨는데, 또 저희 채널이 재테크 채널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돈 관심이 많은데, 국민 10명 중 6명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응답한 통계가 있는데도, 실제로 이런 통계 언제 나왔는지랑,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부자 신드롬이나 어쨌든 돈에 대한 신드롬이 불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 한국 사회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죠. 뭐 일제시대 6.25를 겪으면서 이제 다 국토가 폐허가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평등한 상태에서 온 국민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기 따라서 내가 어떤 길로 가서 뭐를 먼저 방법을 찾고,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델이 되고, 그게 이제 삶의 의미가 되면서 너도 나도 좀 부자를 향한 길이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응답하는 통계가 과거보다 10명 중 6명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참 우리가 발전한 시대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대학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잘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 시대에는. 근데 이제 사회가 점점 고착화가 되고, 또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실제로 양극화는 사람들이 좀 더 뭐 커지고 있다 느끼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살짝씩 줄어들고 있다고. 양극화. 양극화 자체는. 수치를 봤는데, 근데 제가 심리적인 거는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뭐 흔히 말하는 의대, 법대, 의사, 변호사 되고 공부 잘하면 정형적인 루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예를 들면 요즘엔 특히 새로운 SNS, 인플루언서라든가 유튜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거, 너무 다양한 길이 열리다 보니까 더 그 차이를 좀 크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네. 유튜버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자가 됐다 누가 그러면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엔 내가 뭐 공부를 못해서 부자가 못 됐다면은 지금은 저런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그 다양성이 또 커지기도 했죠. 근데 막상 또 해보면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더 뭔가 그 양극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분들이 부자가 되는데 이렇게 집착하게 된 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심리적인 기준이 한국인들이 남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표현 중에 그 남부럽지 않다, 또는 남부끄럽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삶을 살다가 네. 남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좀 부끄럽다.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그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겠다라는 동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왜 그럼 이렇게 남을 신경 쓰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인 측면도 있고요. 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자기 상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고평가를 하고 확인하려면 나한테만 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 정도 좀 그래도 꽤 나아졌는데 누구랑 비교하면 어떨까? 이걸 계속 확인을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번 이거 세계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었죠. 아마 내가 알기로 17개국 정도 조사했던 것 같은데 다른 국가들 선진국은 가족이라고 답한 선진국이 아마 1위가 대부분 가족을 꼽았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돈이 1순위였습니다.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뭐 가족이 돈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느낀 건 아닐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역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없어서 가족이 굉장히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사셨던 분들이 사실 제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자랐고 또 뭐 5, 60년대 뭐 맨발의 기영이 뭐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이제 살기 어려웠던 시대. 또 이제 뭐 90년대 들어서 조금 살만해졌다 싶으니까 IMF가 터졌고요. 또 뭐 경제 그런 이제 금융위기 2010년대 초반에 이런 것까지 뭐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때가 없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얼만큼 그 가족이 힘들고 불행했는지 뭐 지금도 굉장히 그 어린 친구들 아이돌 하는 그런 분들이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단칸방에서 없이 지냈다, 뭐 불 꺼지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집에서 살았다. 뭐 그런 기억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지만 가족과 행복하려면은 돈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자들은 우리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일반 사람들 대비 좀 더 행복한 편인가요? 일반 사람들 대비. 부자들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치료받고 거기서 오는 이제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게 어떤 행복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는 같고요. 그러나 이제 행복을 정의하기 나름인데 행복의 상당 부분은 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얼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이제 돈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 좋아하는 사람하고 멋진 데도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지만 또 뭐 재벌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계가 좋다 이렇게 또 꼭 보여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부자들이 기본적인 그런 삶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행복하기 쉬운 조건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행 이유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돈에서 많이 찾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언제 좀 불행감을 느낄까요? 결국 그 말씀하신 관계 부족함이나 허탈함에서 올까요? 저는 이제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자들은 그 자기의 부를 관리하고 또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떤 일상의 행복을 놓칠 여지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돈이 많아지면서 좀 행복도도 올라가게 하려면 사실 이게 뭐 완벽한 삶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행복 연구가들은 행복에는 두 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축이 그 삶의 만족, 그리고 또 한 축은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삶의 만족이라는 부분은 내가 삶에 부여한 삶의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지, 내가 살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이제 나에서 나올 때, 그렇다면은 뭐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또는 좀 돈이 많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않을까.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도 중요하다. 자, 한국인은 이제 우리가 신문기사 보면 영끌, B2 같은 단어 많이 들리잖아요. 부동산 오를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고 비트코인 오를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런 도박적인 투자에 왜 이렇게 가감히 투자할까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좀 맞춰져 있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다니엘 카네먼 교수가 한 실험이 있습니다. A 조건에서는 1억을 100%를 받을 수 있다. B 조건에서는 1억을 받을 확률이 89%, 그리고 5억을 받을 확률이 10%, 그리고 1% 확률로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국인들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1%가 너무 적잖아요. 네, 1%가 적은데 그래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는 확정된 100%라는 확률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은 B 쪽으로
1% 확률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질 수 있지만 거기다가 베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오는 공유의 빵과 그 복권, 그 탁골 공원에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장면 같네요. 항상 좀 위험한 거를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선택을 해왔죠. 힘들게 부자가 된 후에도 더 많은 부를 원하는 심리, 요건 왜 멈추지 않을까? 저도 이제 직업 특성상 자산가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는데 만족이라는 거를 잘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미 충분한 돈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자녀 세대까지 어느 정도까지 대들어서 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본인 세대에서는 충분히 먹고 살고 자녀한테도 충분히 물려줄 것까지는 있고 한데 더 이제 본인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걸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이제 각자의 눈높이는 다를 수 있는 거겠지만 그게 이제 부도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부나 권력이라는 것이 이것을 이제 얻었을 때 굉장히 짜릿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부를 쌓아갈수록 거기에 좀 그 행위 자체에 중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내가 이제 올라선 만큼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죠. 남은 10%를 채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저는 돈이 별로 없지만 몇천 원대 자산가는 조단위 자산가를 만나면서 술 마시고 와서 박탈감을 느끼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일까? 끝없는 위에는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부자를 불신하잖아요, 사실. 이 부자라는 단어가 한국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죠. 제 정당한 방법 성공하지 않았을 거야, 뭐, 배 아픈 심리도 있을 거야, 여러 가지 있고 한데, 또 본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 심리가 왜 강한 걸까요? 그게 일단은 부자가 되고 있는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본질적인 마음이고요. 근데 내가 정작 실제로 쉽게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해소를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욕구와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끌어내리는 게 좀 더 쉬우니까. 뭐 꼭 끌어내린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라든지 전설, 홍길동전이라든가 뭐 임꺽정, 뭐 일지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도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도 뭔가 부자는 나쁜 놈들이다. 이제 의적, 의적이 인기가 있었던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과거부터 좀 이어지는 거죠. 자, 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마음 습관의 원인으로 국민평형 34평 아파트, 월 소득 500 이상 등 기준이 높아진 한국 사회라는 걸 언급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고 이 부분이 성장을 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영향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이건 어떤 의미죠? 요새 일부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평균 올려치기라는 말로 요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나온 기준인데요. 사실 이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의 그 50%에 해당하는 소득이 200만 원대 초반이라는 거죠. 근데 평균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평균의 오류가 있는데 평균은 이제 극단값들이 포함이 돼요. 한국 그 GDP가 뭐 4만 달러 육박하니까 그러면은 뭐 한 400에서 500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평균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받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일단 돈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버는 분들이 평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위 소득 200만 원대 초반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평균이 한 500 정도 될 것이다. 뭐 한 30평대 정도는 살아야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그 자기 상태를 상당히 불행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방금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기가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난 잘 살고 싶은데 그 정도 잘 살지 못하니까 평균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이제 열심히 자기를 끌어올리는 동기가 되죠. 근데 200만 원 초반에 중위소득이라는 게 저 조금 이해 안 가는 게 요즘에 이제 저도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 아르바이트 시급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아르바이트로만 한 달 동안 일을 해도 제가 알기로 200이 이제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왜 중위가 200 초반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평균과 수치의 어떤 오묘한 점이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 명 쭉 줄 세웠을 때 분명히 이제 50%에 해당하는 소득은 200만 원대 초반임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뭐 내가 주로 보는 채널, 주로 보는 TV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뭐 재벌 2세까지는 아니어도 뭐 5, 600 벌면서 뭐 외제차 타는 사람 나오고 뭐 매체에서도 보여지고 내가 또 관심 갖고 보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200 초반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으로 자꾸 가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60대 이후에 고령층이 일하시는 그 받는 연봉도 포함돼서 좀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전 국민이 아무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소득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 지금 국민평은 또 34평 아파트도 언급해 주셔서 한국에서 아파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다들 아파트를 엄청 가지고 싶어 하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빌라나 뭐 오피스에 사시는 분들은 꼭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다라든가 내 집 마련으로.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자산가분은 한국인에게 아파트는 환이다. 한국인의 한이 아파트 같은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60,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뭐 젊은 시절 그러니까 돈 모아서 집 사고 이제 이런 시기를 보내실 때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처럼 규격화, 표준화가 됐죠. 공급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사실 집도 없고 막 6남매 한 집에서 막 자기 방도 없이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집을 갖고 싶은데 이 집이라는 것이 당시에 이제 막 보급이 되던 저런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어떤 이제 한국인들의 삶의 표준이 된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 집 사실 때 기억이 나는 게 마음에 드는 집을 사서 저희가 이사 가던 날 굉장히 막 거의 눈물을 보이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국민평 34평 아파트 월소득 500 이상 등 이런 평균 올려치기. 근데 실제 한국 중산층의 삶의 현실과 착각은 뭘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중위소득의 함정,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나의 현실을 불행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균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 인식, 현실 인식으로 가면서 이유가 뭘까? 또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학도 다 진학률이 100%에 육박을 하고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평균도 가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불행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나를 평균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는 정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남들만큼 살고 싶은데 평균도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한국의 중산층인 분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그 한국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많이 쓰죠. 내가 볼 땐 이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통계가 나와요. 중위소득이 이렇고 평균은 이렇고 뭐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더 벌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살아야 그래도 뭐 남부럽지 않다. 남부끄럽지 않다. 이런 이제 내가 볼 때는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재작년인가 좀 몇 년 전에 나온 그 조사입니다. 그 투자회사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중산층에 해당하는 통계적인 기준으로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이 극빈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7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도 49%, 50%에 육박하는 사람이 나는 극빈층이다. 고소득층한테 물었는데? 네. 믿기 힘든 그런 결과인데 그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수천억 자산가인데 수조원 자산가를 보면 난 저 사람에 비하면 정말 극빈층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필요 이상으로 불행하다고 보는 게 한국인들의 마음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인이 남에게 비교를 두면서 그리고 이상적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자기 상이 한국인이 허세를 좀 버리기 어려운 이유 뭘까 그러면? 자기 상이 이제 높기 때문에 자기 상대로 사는 사람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는 하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 정도의 뭐 소비나 이런 누리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 정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렇게 못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제 못 살고 좀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허세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교수님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이제 가끔 뭐 찾아봐 보면서 공부하실 텐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봤을 때 한국인이 정말 아껴야 하는 소비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 심리학 용어로 동조소비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동조소비. 네네. 그러니까 남이 사는 걸 나도 사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데 굉장히 뭐 좋고 맛있고 이제 멋있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 경제적 상황하고 맞아야 내가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허세 쪽으로 동기화가 되신 분들은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저걸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거길 간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무리스러운 소비를 하게 될 수 있죠. 소득에 맞는 그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분이 좀 많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을 때 한국인이 부자 유전자라는 책도 내셨으니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부자,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결국 상대적인 게 어느 정도 깔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자라는 숫자는 뭐 우리나라에서 50%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상위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위 10%를 부자라고 보통 보진 않으니까 1%도 요즘에 사실 부자라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 뭐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몇 억 정도, 상위 1%의 순자산이 30억 정도인데 사람들한테 부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했을 때 요즘 30억 얘기하시면 뭐 없거든요. 50억보다도 요즘에는 대부분 100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100억은 제 생각에 0.1%가 80억이었는데 0.1%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000명 중에 1명만 부자인 거고 네네. 나머지는 사실 부자가 아닌 거니까 네. 부자가 아닌 999명이 다 불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삶의 이유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삶의 이유를 스스로에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그 타인의 기준 또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특히나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 연구도 굉장히 그 한국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연구거든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한 이제 40억 정도면은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GDP가 지금 8만 달러에 육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부자도 훨씬 더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미국 사람들은 정작 한 40억 정도 있으면 내가 부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뭐 100억이 있어야 부자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닌 순간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0.1% 안에 못 들어가는 순간,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나라면, 나의 삶이면, 이런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니까 이런 삶의 습관을 분명히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이유를 스스로에서 찾아야 된다. 이 과정은 좀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는 질문으로 한국인의 부자 열풍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또 이제 행복이라든가 성숙한 삶의 조건에 꼭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타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의미를 찾을 때도 나의 나의 명예, 뭐 나의 행복에만 삶의 초점이 맞춰지면은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한다든지 공익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결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뭐 삶의 조건이 충족이 됐으면 같이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좀 같이 들어가야 어떤 부자를 내가 추구하면서도 그 부를 뜻있는 곳에 쓸 수 있고 더 삶도 의미가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삶을 오롯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면서 자존감보다 칼륨의 자기 실현이 더 중요하다고 책에서 한국인의 유전자에서 언급하셨는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면요. 네. 그 자존감 열풍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네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 이제 그 책 외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자존감 열풍이 굉장히 불었었는데 맞아요. 이 자존감이 약간 이제 오해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해가 되는 측면이. 많은 분들이 이제 자존감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감을 느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잘났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뭐 비교를 통한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부자가 된 다음에는 못 본 사람들을 또 폄하하고 무시하고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존감을 무비판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그 자존감 전에 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로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삶의 중심에 대한 문제인데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 그 이전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가 이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실현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다운 삶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이유이고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나다운 일이기 때문에 난 이 일을 했다라는 그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내 상태가 어떻든 내가 뭐 부를 추구하든 뭘 어떤 다른 일을 하건 간에 그 삶은 굉장히 충족된 자기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 돈이란 무엇인지 돈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좀 더 개방적으로.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행복 연구가 한참 세계적으로 비교 연구가 될 때 초반에 이제 오해가 많았던 것이 뭐 부탄이라든가 이런 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 이런 결과들이 좀 있었어요. 행복 연구 1위라는 연구가 있었죠.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경제적인 바탕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의 행복을 규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삶의 표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삶의 그 목표로서 추구해야 될 어떤 부라든가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확대된 이후에 부탄의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른 나라 다 보이고 우리는 지금 뭐 도로도 없고 이런데 뭐 어디는 뭐 그렇죠. 부탄을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기본적인 삶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 됐을 때 내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돈만을 따라가는 것은 행복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삶의 의미하고도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문화심리학 박사도 하시고 한국인의 이제 부자 유전자도 공부하신 분이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동가 한국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행복하려면 이제 저는 만약에 이게 카메라가 실제로 촬영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더 원래 카메라 꺼졌을 때는 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꺼졌을 때 얘기하는 거의 뉘앙스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남과 비교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질문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교수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친다면 미국이 총기 사용하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그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왜? 아니 규제하면 되잖아.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역사적으로 총기가 허용된 이유가 있었고, 또 미국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경찰과 거리도 멀고 한 곳들이 많다면 경찰이 서라 자기 가족과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총은 미국인들의 자부심이죠.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해 못한 건 이제 문화가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과 비교하는 것도 이게 좋든 싫든 저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그냥 하나의 문화의 단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남과 비교하지 마, 이거는 사실 현실성과는 약간은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교를 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저는 늘 제 주변에게 얘기할 때는 그래, 우리 모두가 근데 뭐 상위 0.1%의 부자 아니면 상위 1%는 사실 노력만으로 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상위 10%까지는 우리가 뭐 러닝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대학을 가든 사실 노력으로 대부분 제가 살아보니까 갈 수도 있더라고요. 상위 10%까지의 노력을 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것 정도는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반대측에 있는 그런 남과 비교하는 건 좀 줄이고, 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한국에서는 좀 행복할 수 있지. 그냥 남과 비교 안 하고 나는 뭐 상위 10%도 50%도 상관없어 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본질적인 부분이죠. 사실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비교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 속성입니다. 뭐 사회 무리 생활을 해왔고 늘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한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한국 사회는, 한국 문화는 나를 이제 높이 평가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행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없어지는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죠.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또 이제 부를 향해서 추구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자기 객관화에 따라서 비교의 기준도 내가 만들고 목표도 내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교라든지 내 삶의 모습은 불행하다고 규정하지 않는 거, 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과 한국인과 일본의 차이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이, 이런 책도 내셔서 일단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이제 특히 일본인과 비교해서 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자기 평가가 높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네. 주체성 자기는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주체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의미고, 대상성 자기는 이제 나를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 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주체성 자기가 좀 발달이 돼 있고, 일본인들이 대상성 자기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의 자기 가치감이나 이런 자기 평가가 높은 이유는 뭔데요? 어떻게 보면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좀 연구 중인 부분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본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애들이 한 두어 살, 서너 살 이렇게 클 때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일본 부모님들은 칭찬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메이와쿠 문화라고,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어떤 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교육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좋습니다. 질서 있는 사회가 되고 하겠죠. 근데 아이들은 내가 하는 일이 되게 부모님들이 안 좋게 얘기하는, 다 이제 너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얘기로 그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뭐 질서라든지 거리는 깨끗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시면은 조부모님이 오냐 이런 이제 교육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기인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제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뭔가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이제 허접했지만 그래도 뭔가 난 주인공이니까 달라지지 않을까. 거의 청소년기 사고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로 표준의 문화 이런 것도 언급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그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서, 전근대 시대에서 현대 산업 사회, 초고도 산업 사회까지 별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이 표준을 만들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죠. 4인 가족이라든지, 뭐 아파트는 34평, 차는 뭐 2000cc급이라든지, 뭐 연봉은 뭐 몇천, 월급은 얼마, 뭐 이런 수준의 표준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준에 이제 내가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한국인의 마음의 습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한국이 유독 해외 평가에 민감하다고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해외 반응, 이제 뭐 국뽕 영상 아니더라도 뭐 오징어 게임 보고 뭐 이제 해외 반응이라든지,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의 뭐 해외 반응 영상.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뭐 남 부끄럽지 않다, 뭐 남 부럽다, 이제 이런 표현에도 있고, 그것이 이제 국제 사회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한국의 어떤 현대사가 굉장히 빈곤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5, 60년대,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남 부끄러운 거죠. 저런 이제 선진국이라든가 저런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열등감 같은 거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2010년을 주기로 바뀌면서 해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새롭게 봐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옛날에 그랬던 어떤 한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럼 한국의 국수지는 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국뽕에서 나타나는 우리 것이 최고고 뭐 우리 게 제일 좋다, 뭐 이런 인식은 사실 뭐 문화 보편적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경향성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이런 그 국수주의, 문화적 그 국뽕은 약간 방어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한 걸 하면 먼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좀 냉철하게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제 높은 평가를 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막 같이 그런 국뽕 영상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라는 또 답글도 다시고, 비판적으로 이런 그 국수주의를 보는 측면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의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본 사람들은 내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제 하자는 대로 좀 이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참견, 오지랖.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 말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그 남한테 대한 조언이라든가 참견 이런 걸 잘 안 하죠. 그래서 책 제목이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군요. 예. 자, 그러면 한국의 국뽕과 일본 국뽕의 특징이나 혹시 차이점도 뭐 이것도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이제 자기네 나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편적인 그렇죠. 속성입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최근에 2010년, 2009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의 국뽕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일본 좋은 나라다, 잘났다, 막 굉장히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이고 싶다, 좋은 나라여야 한다, 이걸 지키는 쪽으로 굉장히 좀 갔어요. 여러 그 선진국에 살아본 사람들도 일본은 너무 좋다고 그런다, 이런 게 책도 나오고, 뭐 일본에 뭐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이 나오고 택시가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랑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그러면 국뽕에 취하고 좀 혐한에 빠진다고요? 네. 일본이 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뭐 정치가들을 포함해서 전통적으로 한국을 자기들 밑으로 봤었습니다. 예, 사실 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좀 그랬죠. 한 2010년, 15년 사이에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들도 굉장히 한류라는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경제적으로도 뭐 실질 구매력에서 일본을 앞서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좀 낮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기들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런 차원에서 혐한이 두드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국이나 일본의 문화 콘텐츠나 문화적 감정이나 정치 참여는 좀 어떻게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얘기가 다른데요. 일본의 문화 콘텐츠는 뭐 작가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 많이 하고 이제 잘하셨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이랄지 게임 같은 이제 2D,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아닌 거를 이제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이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는 이제 뭐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영화 이런 거죠. 이제 3D,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로 그 일본 사람들은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추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내가 뭐 재벌이 되든지 판검사가 되든지 이런 걸 추구를 하는 쪽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정치 참여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에 한국 길거리가 상당히 이제 여러 집회를 하는 분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집회를 한다든가 뭔가 시민의 목소리를 낼 때 차도를 쓰는 거를 별로 꺼리껴 하지 않으시죠. 툭하면 뭐 광화문 뭐 시청 앞 어디에서 뭐 100만 명이 모였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뭐 1960년대 뭐 한두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런 막 시민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식의 일들은 거의 없었죠. 일단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길을 막아놓고 시위를 한다든지, 차도를 막아놓고 이렇게 뭐 시위를 할 때 뭐 물류라든지 교통에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그 억제기가 항상 걸리는 거죠. 일단 정치 참여의 색깔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거리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문화인데요. 그렇죠. 문화라는 것은 특정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중일 세 나라가 가깝긴 하지만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섬이고, 또 이제 화산지대고 지진이 많고,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적응하고 살아와야만 했었던 것이고, 중국은 뭐 지진이나 뭐 화산 있는 활동은 적지만 굉장히 땅덩어리가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 집권이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그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제 관시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때는 이제 관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이고요. 한국은 이제 중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른 또 그만의 특징이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많이 여쭤봤는데, 한국과 중국은 좀 뭐가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한국은 예전부터 그 통일신라 때부터 명목상으로나마 지방관이 파견이 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나라에다가 맡긴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이제 요새도 이게 제일 두드러지는 게 이제 민원입니다. 우리가 또 민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민원러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게 뭔가 나라에다 얘기를 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나라에다가 뭔가를 맡겨서 해결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에서 그런 걸 해주지도 않았고, 옛날부터. 그래서 관시. 그렇죠. 관시라든가 이런 이제 아름아름으로 하는 이제 중국식 개인주의, 중국식 집단주의가 있는 거죠. 자, 사는 게 힘들면 한국의 분들은 이민을 가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 이민을 안 간다고요? 자기가 산 땅을 떠난다는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여권 받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고요. 그 문화에서 오는 기본적인 뭐 마인드 세팅이랄까? 기본적인 자기 태도일 텐데, 한국 사람들은 답답하거나 그 자기가 못 살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어릴 때부터 가출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가출을 하고, 뭐, 회사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하고, 여기 동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사를 가고,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이민을 가는데, 일본은 그 지역사회가 굉장히 강했던 문화예요. 그래서 뭐, 다이묘 밑에서 내가 이 동네를 떠날 수가 없고,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고, 또 떠나면 또 내가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쉽게 떠난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 또 가업도 물려받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일본에 혹시 그러면 자잘한 청년들과 한국 MZ세대의 특징이나 차이 같은 거 있나요? 현대 사회에 그 청년 세대들이 좌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 뭐 한중일, 뭐 유럽 가릴 거 없이 뭐 아무래도 경제 자체가 과거처럼 발전하는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이 과거의 젊은 세대처럼 기회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들의 좌절은 있기 마련인데, 이제 다른 부분이, 일본의 청년들은 이제 사토리 세대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사토리. 네네. 90년대, 2000년대에 이제 요 시대의 청년들은 뭔가 달관한 것 같다. 예, 사토리가 이제 달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공이라든가 뭐 열심히 살 생각이 없고, 난 이 정도 살면 됐어요. 이렇게 뭐 달관한 듯한. 좋은 의미 달관인가요? 아니면 나쁜 의미 달관인가요? 두 의미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얘네들이 달관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의 사토리 세대인데, 한국의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죠. 달관하지 않고. 이제 이 분노를 여기저기에 이제 부당하다. 예. 잘못됐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다가 그걸 요구를 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층이라든가 어떤 성별 갈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그럼 말씀하신 것이 좀 이어져서 한국에는 또 삼포 세대가 있는데 이게 결혼과 취업과 연애였나요? 네네네. 그거랑 어쨌든 일본의 사토리 세대 비슷한 건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이런 세대들이 생성되는 그 조건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좌절일 텐데요. 일본의 그 사토리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밖에 나간다든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를 개선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거기서 살아야 되고 다른 그런 영향력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토리라는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좌절의 의미로 이 포기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3포, 5포, 9포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경부터 이제 개저씨라는 용어 기억나시죠? 이제 중년 남성들에 대한 이제 분노였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갖지 못한 이제 기득권에 대한 분노로 1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경부터 이제 성별 갈등이 이제 격심화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상대성을 남성은 여성은 이제 남성 집단이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쟤네들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귀인이 되고 서로를 이제 타겟팅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의 혹시 사토리 세대랑 그 일본의 히키코모리랑 요건 다른 건가요? 이제 사토리 세대는 이제 사회 분위기에 가까울 것 같고요. 네, 요 청년들은 이제 이런 경향이 있다. 히키코모리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키코모리는 그럼 요즘에는 일본에 더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좀 주로 이게 은둔형 외톨이 같은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점차 생기고 있고. 근데 이제 일본의 히키코모리들은 조금 일본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좀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사회에서 잘 살 수 없고 사회가 나를 뭐 잘 못 돌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들어왔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본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민폐스럽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정말 밖에서 다른 사람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가 일본의 90년대경에
일본의 이제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세대에서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거의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경제적 활동을 안 하면서 그렇게 이제 늙어가는 게 일본 사회의 문제죠. 지금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제 저출산이 문제인데 저출산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실 요즘에 결혼도 안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일본은 결혼을 잘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일본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일본은 그래도 이제 전통을 따라야 된다는 인식도 있고 또 이제 지방이 한국보다 굉장히 그래도 활성화가 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든가 출산 이런 게 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의 뭐 결혼 출산율도 굉장히 어느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게. 그럼 취업 측면에서 일본의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심한 거죠? 과거에는 이제 많이 없다가 비정규직이 늘고 있어서 좀 충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비정규직 비율 자체는 한국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비정규직의 양태가 있는데 뭐 합쳐서 통계를 내면은 두 나라 다 한 40% 가까운 비율로 비정규직이 지금 이제 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은 다시 내가 이쪽 정규직이라든가 대기업 쪽으로 옮겨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일본에는 월급이 몇 년인가 몇십 년 동안 거의 안 올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말인가요? 네네. 한 30년 정도 유의미하게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이제 제일 요새 큰 문제죠. 야,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 물가가 계속 오르지만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도 내 연봉이라도 계속 어느 정도 오르니까. 예, 최저시급이라도. 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최근에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좀 인상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워낙 오랫동안 이게 이제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사람들의 소비라든가 뭐 삶의 형태, 삶의 방식 또 삶의 목표 자체가 거기 맞춰진 게 있죠. 그럼 일본도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편인가요? 예,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산가 계층에서 그 상승하는 양극화되는 것을 전혀 이제 따라갈 수 없는 형편이죠. 그리고 또 일본이 지금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일본에 예전에 원자폭탄도 쐈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침공했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도 같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뭐 핵을 썼다라는 거는 엄청난 건데 어떻게 뭔가 겉으로는 미국과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 당시에도 미국의 뭐 인류학자라든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던 장면입니다. 사실 뭐 패망 조금 전만하더라도 1억 총 옥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나라거든요. 뭐 일본 본토에 미군이 침공을 하면은 다 뭐 자살할 각오로 항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항복 선언한 다음에는 굉장히 뭐 거의 이라시아이마세 수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인데 이것도 일본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번 어떤 선을 긋게 되면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되면 그 기준대로 행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복 전에는 우리가 미국은 이제 귀축 영미,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었는데 천황의 입으로 항복 발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든가 저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쨌든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일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문화나 한국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이게 참 그 상전벽해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뭐 패션이라든가 뭐 뭐 팬시 아이템 이런 거 다 일본에서 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일본의 청소년들, 10대, 20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한국 그 스타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거 따라하기도 하고 한국 뭐 음식 투어도 다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음식이랄지 패션 아이템, 뭐 뷰티 이런 쪽이 인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대학교 26살 때 첫 해외여행 일본을 갔었는데 그때가 26살이면 벌써 와 17, 18년 전인데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와 정말 선진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일본에 가끔 가면 백화점 같은 데 일본에 가보고 한국에도 백화점 가잖아요. 뭐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뭔가 물건도 좋고 훨씬 뭔가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는 느낌? 많이 바뀌었죠 뭔가가.
자, 그러면 지금 2025년에 지금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 경제, 한국인은 어떻게 바라보나요? 요게 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뭐 20, 30대, 이 정도 되는 세대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별로 없어요. 반감이라든지 뭐 혐한 감정도 많이 없고, 일부 이제 내두익을 제외하고는 이제 친근하게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한 50, 60대 이상, 이제 특히 그 식민지 역사를 알고 한국이 일본보다 굉장히 좀 못 살았던 시기를 아는 분들은 그래도 쟤들이 우리 밑에였는데 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어떤 안 좋은 뉴스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요. 최근에도 뭐 되게 언론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망하려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뭐 이제 일본을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많으니까 일본 경제 끝났다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지나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계속 20년, 30년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일본 경제가 나아진다는 신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잃어버린 몇십 년이 너무 길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임금 정체의 기간 때문에 이제 이 지금 뭐 활성화된 일본 경제가 실질적인 일본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는 왜 지금 일본을 좀 알아야 될까요?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잘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교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일본인들만한 어떤 비교 대상이 없거든요. 또 현대사의 어떤 그런 질곡도 있고, 우리가 일본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면서 또 일본의 사회 문제를 우리가 또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세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국이 부끄럽고 별 볼 일 없을 때 살아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외교 관계에서도 저 나라가 센 나라니까 저 나라를 따라야 돼 이런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동등하게 이제 저 문화와 우리 문화를 동등하게 보고 저 나라하고 어떤 외교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교수님과 처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부의 유전자에 대한 책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에는 선을 넘는 한국인과 선을 긋는 일본인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작가TV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영상을 김작가TV에서 참고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거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을 설정을 하시고 나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한국과 일본의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한민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